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범죄 소굴이 된 아예 범죄 단지가 있는 국제, 특히 중국과 한국 범죄 조직의 근거지가 된 국가, 한국인들의 무덤, 인간 사냥터라고까지 불리는 현지인들마저도 포기한 캄보디아 범죄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SBS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와 공조와 협상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범죄 전담 경찰 배치 검토와 더불어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캄보디아의 범죄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나라의 치안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치안도 안 좋지만 한인범죄 전담 경찰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캄보디아 범죄의 주요 대상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죠. 심지어 올해 시작된 일도 아닙니다. 2023년부터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거나 살인, 실종 등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2023년 한 해에 확인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만 21건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직접장애를 가진 박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잘못될 뻔하다가 겨우 돌아온 사건이 터졌고, 상반기에만 납치 감금 사건이 2배 이상 급증하더니 2024년 8월까지 공식 접수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신고 건수만 105건을 넘어섰죠. 사업 미팅을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A씨가 막상 마중 나온 차를 타고 도착해보니 범죄단지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캄보디아에는 진짜 범죄단지가 있거든요. 건물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A씨는 10일 넘게 감금과 괴롭힘을, 폭행을 당했죠.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한국인들도 대상일 뿐이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인들을 비롯해 전세계 60개국의 사람들이 범죄단지에 감금되어 폭력과 협박, 심지어 범죄의 동원까지 되고 있죠. 인터폴에서는 여기에서 강제 노동부터 시작해 성착취에다 장기 적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범죄단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유명한 게 푸놈펜 외곽에 있는 태자단지이고, 이외에도 원구단지, 망고단지 등 범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여기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본론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한국의 범죄 조직이 주둔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 범죄 조직이 노리는 주 대상은 한국인이고요. 아니, 이런 위험한 곳을 왜 가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범죄 소굴에 제 발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도록 유인하거나 강제로 오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한번 붙잡히면 나오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범죄 분업화가 이뤄진 태자단지는 현지 경찰도 관리하기 힘든 곳이라는 현지 사람들의 말처럼 현재 캄보디아의 범죄는 조직화되고 분업화되어서 잡아도 꼬리만 잡히는 데다 결정적으로 잡을 생각도 없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범죄단지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범죄 도시를 외국인 대상 범죄들을 빼고 봐도 치안이 개판인 이유가 부정부패와 유착이 일상인 곳이거든요. 범죄 조직의 연줄이 총리까지 다 있다고 보고 있죠. 사실 보고 있다기보다는 맞다고 봐야 합니다. 태국이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수사했는데 캄보디아의 총리였던, 지금도 실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하는 훈센이 격노했거든요. 이유는 훈센의 조카가 이 사기단에 있기 때문이고요. 조만간에 다룰 거라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현재 전쟁 직전 수준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죠. 실제로 더타임스는 깨어진 우정은 어떻게 태국, 캄보디아 무력 충돌의 배경이 됐나라는 기사에서 태국의 범죄단체 단속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둘의 상황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 크게 논란이 되었던 태국 총리의 전화 유출 사건도 훈센이 녹음한 뒤 뿌린 거고요. 어찌되었든 현재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의 피난처이자 거점이자 동시에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기 산업 규모는 연간 125억 달러, 약 17조 원으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에 달하고 캄보디아 독재 가문의 돈줄이라고 분석되고 있어. 캄보디아는 어쩌다 부정부패 유착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과거 배경, 어쩌다 개막장 독재 국가가 되었는지는 짧게만 보죠. 1970년대 크메르 루주 정권 시절 폴포트는 극단적인 공산혁명을 진행하면서 자국민들을 말 그대로 학살했습니다. 킬링 필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있느니 아무도 없는 게 낫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자본주의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거나 외국어를 할 줄 알거나 교수, 교사, 의사 등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중산층인 사람들을 전부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가두었죠. 영어로 말하고 그 사람이 돌아보면 잡아가고, 안경을 쓰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도 잡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시계를 볼 줄
줄 안다거나 배가 나온 걸 보니 부유하다면서 잡아가기도 했죠. 킬링피드 시기 베트남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을 비롯해 크메르 루주 정권이 베트남을 침공하기도 하면서 15,000명에서 30,000명 정도를 학살했습니다. 결국 1978년 빡친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쳐들어왔고 1979년 수도 프놈펜에 입성하면서 크메르 루주 정권은 끝나게 되죠. 베트남은 행 삼린이라는 인물을 주석으로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는데 당연히 냉전 시기 다른 나라가 이걸 두고 볼 리가 없죠. 미국, 중국이 끼어들어 크메르 루주를 지원하면서 내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무렵이었던 데다 공산 정권이 또 수립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고, 중국은 이쯤 베트남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데다 크메르 루주 정권은 중국에게 우호적인 국가였거든요. 당시 미국과 중국은 막 수교를 해서 사이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중국은 같은 해인 1979년 베트남을 공격하며 중국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죠. 어쨌든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5년 행삼리는 차기 수상으로 훈센을 지목합니다. 배경만 보면 적격이기는 했죠. 과거 크메르 루주 지휘관을 하다가 킬링피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베트남으로 도주해서 반크메르 루주군을 양성한 인물이었거든요. 만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권력의 자리에 오른 훈센은 서론에서 보셨듯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죠. 지금은 총리가 아니긴 하지만 아들이 총리이고 실권은 사실상 훈센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훈센이 캄보디아 문제의 원흉입니다. 1991년 국제적인 압박 속에서 베트남이 군대를 철수했고 내전은 종식되었습니다. 1993년 캄보디아에서는 첫 총선이 열렸는데 제2총리는 캄보디아 왕가의 우선인 라나리드 왕자가 제2총리는 훈센이 맡게 되었죠. 그리고 1997년 훈센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훈센은 권위주의, 절대 권력, 여기다 강압적이고 압제적인 독재를 했죠.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였습니다. 정당도 있고 선거도 했으니까요. 근데 야당 탄압부터 시작해 언론까지 전부 장악하고 라나리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언론은 딸인 훈마나가 운영하고 시비가 터지면 갑자기 오토바이 헬멧을 쓴 군인들이 와서 진압해버리죠. 가장 큰 문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훈센의 비리와 부패는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었던 데다 또 경제도 안 좋고 행정력도 개판인데다 공무원들이 돈을 벌 방법이 뒷돈 받는 게 다였기에 갈수록 심해졌죠. 뒷돈만 주면 경찰이든 사법기관이든 심지어 권력층들까지도 뭐래도 눈 감아주는 곳이자 돈을 안 주면 움직여주지도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일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될 수는 있어도 근거지까지는 아니었죠. 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사기치려면 어찌되었든 현지에 있거나 적어도 근처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실제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범죄자들의 최대 도피처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부패 단속과 치안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되었죠. 이때 떠오른 게 동남아입니다.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해 라오스, 미얀마가 주된 본거지가 되었죠. 필리핀이 가장 심각했고요. 그런데 이쯤 캄보디아 상황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범죄가 많고 돈이면 다 되는 건 여전했는데 범죄 대상이 외국인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관광객이 많아져서죠. 관광지인 시엠립의 경우 지금도 꽤 치안이 괜찮고 수도인 프놈펜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괜찮은 수준이지만 2010년대 중반 카지노 산업을 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주변국의 상황이 바뀌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지노를 허용하고 1대1로에 참여했는데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면서 범죄자들의 싸그리 단속하기 시작해버리자 사마페를 비롯한 동남아의 범죄 조직들이 시아누크빌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1대1로에 참여했기에 중국인이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던 데다 애초에 카지노의 주 고객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누크빌의 치안은 개판이 되었죠. 그래도 이때까지도 도박하러 오는 중국인들에게 돈 빌려주면서 이자놀이를 했을 뿐 지금과 같이 범죄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리죠. 중국에서 오던 관광객과 도박꾼들의 씨가 말라버리면서 범죄 조직들은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야 했는데 직접 안 만나도 되는 범죄, 다들 예상하셨듯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를 통한 각종 사기 수법들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범죄 조직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호텔과 카지노는 코로나 때 이미 망해서 폐업한 상태였고 이게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전화로 사기치는 게 잡힐 위험은 적고 돈도 더 많이 벌었거든요. 캄보디아는 온라인으로 사기치는 범죄 조직들에게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돈만 주면 잡힐 위험이 없는 데다가 치안 공조도 다른 국가와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채널에서 예전에 MG 조폭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는데 요즘 조폭들 범죄 조직들은 직접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온라인 도박장을 비롯해 리딩방,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 주로 사기를 통해 돈을 법니다. 캄보디아가 범죄하기에 적격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한국의 범죄 조직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2025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집계된 것만 102명이 캄보디아로 범죄 후 도피하거나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계된 것만 말이죠. 중국계, 동남아계 그리고 한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 출신 범죄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서 하나의 생태계까지 형성되었습니다. 보통 범죄 조직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역 먹겠다고 전쟁하는 일도 없고요. 여기다 조직들이 모여서 단순 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영역을 더 넓혀서 아예 부서를 만들고 돈 세탁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나왔던 납치와 협박,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납치는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협박은 몸값을 받아내려고 저지르죠. 그럼 아파트 단지처럼 모여 살만한 곳이 필요한데 이건 망한 호텔이나 카지노를 사서 개조합니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태자단지, 원구단지, 망고단지 외에도 전역에 53개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죠. 사기 산업에 동원된 사람만 10만 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우리에게 오는 보이스피싱과 사기 문자를 비롯해 모든 온라인 사기와 불법들 대부분이 캄보디아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럼 사기는 그렇다 치고 수많은 사람들은 왜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되는 걸까요? 관광객들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크게 기사화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범죄 조직들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거든요. 가장 많은 건 취업 사기죠. 부인 공고나 개인정보를 턴 다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 줄 테니 캄보디아로 와달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캄보디아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백모 경정은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266명을 구조했는데 대부분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여권과 휴대폰을 뺏긴 사람들이었죠. 당장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범죄 조직원만 1000에서 2000명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아예 단체로 여행을 보내준다면서 납치해가기도 하고 동남아에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 발선에 더 쉽게 응하다 보니 또 해당 국가의 조치도 미흡하다 보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얼마 전인 2025년 7월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며 망고단지를 급습해 2000명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도 57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보여주기식이라고 보고 있죠. 체포된 인원은 전체 극소수인데다 과거에도 몇 번 단속한다고 체포한 일이 있었는데 한 달 뒤면 다시 돌아왔거든요. 돈 주면 풀어주니까요.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다같이 척결하자가 되고 캄보디아가 협조를 해줘야 뭐가 되는데 캄보디아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어쩌면 절반 이상이 범죄로 돌아가고 있기에 캄보디아는 협조해줄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범죄 소굴이 된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